안녕하세요. 12월 커밋의 사회를 맡은 EXP 스쿼드 개발자 준희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바로 구름이 만들려는 세상입니다. 구름은 누구나 개발자가 된다는 비전 하에 누구나 공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름 에듀, 누구나 알고리즘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구름 레벨, 누구나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구름 뎁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름 ID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성장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의 꿈을 함께 꾸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의 QR코드 혹은 구름을 검색해 채용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의 커밋은 커뮤니케이션의 컴과 IT의 합성어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듯이 IT 분야의 역량을 커밋하고자 하는 구름의 생각을 담은 행사입니다. 구름의 제품이 개발자 생태계에 기여하듯 커밋을 통해 IT 업계 전반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작은 커밋이 모여 큰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되는 구름의 커밋이 여러분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커밋은 15회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기술, 개발, 성장, 조직 문화 등의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커밋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될 커밋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세미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1시간 30분에 걸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메일로 안내드린 슬라이도 사이트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로도 슬라이도 사이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진 촬영과 녹음, 녹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류성문 소카 CTO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카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는 유성문이고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개발자로 좀 경력을 쌓아와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가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좀 넘었죠.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에자일이라는 게 이제 꽤 인기를 끌어왔었는데 그 에자일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그걸 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건 이렇게 그지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국 대안으로서 사실은 에자일 내에 포함된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뭐 어떤 걸까요? 결국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인데, 그럼 이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잘 정의된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열심히 토끼들이 뭘 만들고 있는데. 요 공장 라인 돌아가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적당히 숙련된 사람들을 꽂아 넣기만 하면은 늘 일정한 품질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쓰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에 가져왔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다 알 수 있어.
그게 이제 바로 정의된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입력을 넣으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포포스 모델인데, 이 포포스 모델은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우리 뭐 만들어야 되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요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확실히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전념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요때 딱 투입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테스팅하고 메인터넌스 한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변동성 높은 인간을 고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아마 여기 고객들을 만나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고객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나 이거 원해요 라고 말했는데 중간에 가면 말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러기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 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사실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기 목표 세울 때 늘 그 상태여야 돼요. 언제나 건강해야 되고, 여친하고 헤어지지도 말아야 되고,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절대 아프지도 말아야 되죠. 근데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사전에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중반 넘어가면 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사무실 환경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를 갖다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본 거죠.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뭘 만들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김치찌개 끓이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김치찌개 끓인다고 하면 어떡하세요? 아주 계획 잘 세워서 하지 않잖아요. 일단 냉장고 열어보고 김치는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편 닿는 대로 있는 거 꺼내서 적당히 끓이죠. 그러면서 계속 간을 보죠. 이게 내 입맛에 맞는지. 그래서 간을 봐서 이거 먹었더니 맛있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개발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서 자꾸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지, 뭘 만들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조금 보여줘보고 쓰게 해보고, 그래서 간을 보고 맞으면은 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고정이 안 돼요.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이 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도 변경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결과 예측하지 못해요. 그리고 만들면 매번 다른 게 만들어지죠. 이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이 살면은 저는 사실 쇼핑몰이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걸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물건 비슷한 데 가서 어차피 사면 되는 건데, 왜 비슷한 쇼핑몰이 옷 파는 데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까? 만약에 그게 정말 정답이 있는 거라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로 통일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높은 사람을 대해야 되고, 고객으로서 우리 자체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개발 방법론이 나왔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잘 모르니까 조금씩 빨리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내부는 사실 워터폴이죠. 디자인하고 디벨롭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 리뷰한다. 요거를 갖다가 대신에 한 번에 큰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주기로 빨리 돌고, 최근에는 플랜하고 런치까지 들어가서 이제 컨티니스 디플로이먼트 하자. 이러면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뭐 3개월 기다려서 기능 한 10개 받는 것보다 한 2주마다 기능 2-3개씩 받는 게 훨씬 좋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개발을 하니까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졌다. 이제 요건 거죠.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우연한 기회에 회사에서 이제 애자일 컨퍼런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애자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로버시 마틴, 엉클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TDD 세션을 하는데, 들을 거 없어 그냥 뭔지 모르고 들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볼링 카타를 진행을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여지껏 이 고생을 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사실 그때부터 저는 개발하는 방법을 이제 완전 바꿨죠. 그리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TDD는 국내에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할 때라 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막 회사에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아마 몇 년 뒤에 이제 네이버로 이직을 했었는데 네이버 가서 네이버 전사 개발자들한테 이제 그거 교육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렬한 어떻게 보면은 신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근에는 애자일을 아예 입에 안 올려요. 오늘처럼 어쩔 수 없이 발표하는 경우에만 애자일이라는 걸 쓰고 아예 애자일이라는 표현을 안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뒤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애자일이 처음에 그래서 기존에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하던 거에 실패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공정하고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개인하고 그들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협업이죠. 잘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게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포괄적인 문서 통해서 뭐 스페시피케이션 작성 잘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계획 잘 세우고 실행했는지 뭐 문서 만들고 문서 엄청나게 만드는 이게 사실 뭐냐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잘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동작 잘하는데 시간 써야 될 시간과 리소스를 여기다 다 쓰더라. 이거 잘못된 거다. 여기다 노력하자. 그리고 뭐 고객하고 협력하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데 이거는 뭐 오늘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워터폴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변경이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중간에 뭔가가 바뀌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따라 바뀌어야 되니까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변경 관리라는 걸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 관리라는 게 변경을 수용해 줄 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서 변경하려면 모든 사람 모여서 합심해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야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고객이 바꾸려면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버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애자일을 그럼 도입했으면 옛날보다 나아졌어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딱히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 애자일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똑같이 2010년도 정도에 애자일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애자일이 왜 실패했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애자일의 본질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많은 개발 방법론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오늘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코어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거가 있고 요 레이어가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얘가 돼야 돼요. 이 가운데가. 그래야지만 다른 것들이 되는데 가운데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스트 코드를 커버리지를 갖는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라가 아니라 코드를 생산하고 디자인하는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퀄리티 있는 코드, 리더빌리티가 높은 코드를 만들어내야 된다가 이제 바로 TDD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코드가 커버리지를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갖게 돼요.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코드 커버리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리팩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팩터링이 뭐냐면은 외부에 드러나는 속성은 바꾸지 않고 내부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럼 코드 내부를 개선을 하는 도중에 외부에 드러나는 속성이 바뀌지 않았다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매뉴얼로 확인한다?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사람이 손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확인하죠. 그러면은 깨졌는데 뭐 때문에 깨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리팩토링이 개발자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사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신입 개발자나 아니면 대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취업을 했는데 어떤 회사를 갔더니만 우리 코드 품질이 되게 나빠서 3개월 동안 리팩토링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빨리 의사결정해라.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남아서 영웅이 되거나. 근데 영웅이 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부르겠죠. 리팩터링 모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아서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메인 브랜치에다가 커밋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시로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코드 커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리팩토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쌓아놓고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망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플 디자인인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풀어요. 근데 그 복잡한 걸 복잡한 그대로 풀려고 하면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적인 논리성에 따라서 그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풀고 그거 이용해서 그 다음 거 풀고 그거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코드 자체도 그렇고 아키텍처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인데 이거는 코드 리뷰예요.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한 명은 코드를 작성하고 한 명은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가 워낙 좋으니까 그거 뭐 귀찮게 힘들게 몰았다 해. 그냥 할 때 해.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코드 리뷰거든요.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 그냥 코드 리뷰로 대체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개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개발자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개발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못 하는 거예요. 다음 레이어는 뭐냐면은 이런 걸 할 줄 아는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하는 레이어거든요. 그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코딩 스탠다드. 코드가 있는데 5명이 한 팀인데 각자 개성이 듬뿍 드러나는 코드를 갖다가 다 각자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보수성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표준을 정해서 한 명이 코드 쓴 것처럼 읽기 쉽게 만들어라. 이게 코딩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개발자들은 코딩 스탠다드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것을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싸우죠. 우린 줄 하나를 어떻게 바꿀까 가지고 평생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페이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반복 주기를 돌잖아요. 근데 이 반복 주기가 언제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고 언제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일을 언제 끝낼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꾸준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되게 들쭉날쭉하게 일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같이 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메타포는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안 나도록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메타포를 정의를 해놓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이자라는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코드 한꺼번에 빅뱅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오류 많이 날 거고, 그러면 오류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릴 테니까 코드 고치면은 바로 커밋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놓으면 코드 메인을 되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컬렉티브 오너십은 아주 간단하면 이거예요. 코드 변경, 내가 작성한 코드는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휴가도 가면 안 돼요. 장애하면 무조건 나는 불려와야 되잖아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팀이 같이 오너십을 가져줘야 돼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코드 리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코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팀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 개발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가 되려면 일단은 개발자들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팀 단위로 이제 개발 조직을 벗어나서 다른 비즈니스 조직이나 다른 뭐 QA나 이런 쪽들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펑션에 맞춰서 개별팀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팀으로 뭉쳐가지고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풀팀하자라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건 이걸 언제 만들 수 있느냐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래닝 자체라는 게 워낙 그 앵커링 이펙트가 큰 거라서, 그러니까 단내림 효과라고 하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번 추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2주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이제 딱 2주에 박히죠. 그래서 그 언저리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초기부터 아예 추정 자체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추정을 갖다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큰 단위로 릴리즈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위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그걸 써보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좀 더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확률이 높다. 이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에자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일단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효과적으로 협업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잘해야지만 우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죠.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에자일이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쓸모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축구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프로축구팀을 만들면 안 되죠. 여기 옆에를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 우리 으쌰으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하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축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프로축구팀을 만들겠어요. 근데 에자일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게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요 외곽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상호작용, 팀빌딩, 뭐 코칭하고 며칠 주면은 막 라이선스 줘요, 막 이런 거. 그래서 개발 프랙티스가 아닌 프로세서 상호작용을 더 중시한 거죠. 이거 어디서 실패한 얘기랑 똑같아요. 워터폴이 실패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워터펄도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터펄은 그냥 한 가지 전제가 좀 만족시키기 어려운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뭘 만들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나가 좀 달성하기가 어렵지. 그걸 빼놓고 나면 나머지 들어가는 프랙티스들은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개발 프랙티스들이 잘 동작을 해야지 나머지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돼지가 아닌 닭의 전성 시대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메타포냐면은 이제 에자일에 이런 메타포가 있어요. 개발자 그러니까 돼지하고 닭이 모여가지고 식당을 열어요. 근데 식당에서 파는 메뉴가 베이컨하고 달걀 프라이예요. 그러면은 달걀 프라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닭은 죽지는 않고 달걀만 제공하면 되죠. 근데 돼지는 베이컨을 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베이컨을.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를 이제 돼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리하고 하는 분들은 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워터폴을 진행을 하면서 닭들이 모든 걸 다 주도권을 끌고 가다 보니까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었다. 그래서 돼지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닭이 잘 도움을 줘서 우리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걸 만들어 가야 된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방법으로서의 에자일이었는데 그냥 워터폴 실패한 거랑 똑같이 그냥 닭들의 전성시대가 돼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예전에 거기서 그 프랙티스 관리하시던 분들이 에자일로 넘어와서 똑같은 짓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에자일 도입을 해도 최악의 코드가 나오지만 일단 동작만 하면 만족하는 거죠. 예. 이래서 에자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자일이라는 걸 입에 안 올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글로벌 컨퍼런스, 에자일 컨퍼런스를 가면은 대부분이 코드 얘기였어요. 코드 어떻게 작성 잘할까? TDD 어떻게 적용 잘할까? 자기가 적용해본 거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더라. 이제 이런 문제 같이 고민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대 정도만 해도 가면은 다 온갖 그 도구 파는 회사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고 사람들 맨날 그 무슨 뭐 이제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스크럼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 준다. 막 3일만 받아라. 막 이런 거 포커 카드 팔고 막 이런 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형식은 갖춰요. 데일리 스탠드업. 근데 데일리 스탠드업을 왜 할까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에자일을 되게 잘 적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에자일을 잘 적용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뭘 하고 있으면 에자일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데일리 스크럼 매번 한대요. 회고도 매번 하고 플래닝 다 한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형태잖아요. 그냥 이거를 잘하기 위해 궁극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고 이 도구를 쓴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장이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대장장이 좋은 그 도구는 다 샀어요. 그럼 제가 대장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데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주간 회의하고 깨져야 될 걸 데일리로 깨지는 거죠. 이거는 모여서 너 뭐 했어 어제? 왜 그거 안 됐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고로 해서 너 뭐 잘못했어? 네 입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고칠 거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플래닝도 어차피 앵커링 딱 박을 거면서 2주 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플래닝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자일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다시 나온 게 이제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갈 이유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자일 매니페스토 내에 이미 정답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정교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충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작동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찌됐건 그지 같아도 돌아만 가면은 만족해하더라. 아니라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 예. 정말 잘 만들어야지 유지 보수도 하고 메인터넌스 할 때 비용 많이 안 들어간다. 일단 변화에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게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거냐, 고객 가치를 더하는 게 맞냐,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협의점 찾아가지고 그게 정말 고객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개발을 하자. 그리고 개인하고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야지 그냥 아무나 모아놓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제 저는 저희 개발자가 그러면 전문가 직업이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또 뭐 기사님 뭐니 자격증도 있고 뭐 무슨 뭐 인증 시험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땄다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초반에는 좀 연봉이 낮아도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FA 선언하고 나면 몸값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아직 전문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문가라는 걸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가 전문가 역량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고객하고는 뭐 생산적인 거 이거는 뭐 늘 하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장애 정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결국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모두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자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프랙티스도 되게 많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걸 갖다 와장창 가져다가 우리 조직에 도입을 하고 우리는 에자일을 도입해서 잘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실용적이냐? 절대 아니죠. 우리 조직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전부터 ATDD하고 TDD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TDD는 상대적으로 개발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모두가 다 실천 안 해도 딴 사람 안 해도 나 혼자 하면 돼요. 근데 ATDD는 달라요. 그거는 조직 전체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쏘카 온 지 2년 넘었는데 우리 조직에도 아직 ATDD는 적용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에자일을 나는 도입을 해야 돼요. ATDD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조직 성숙도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와갖고 ATDD 해라. 니들 왜 이거 못하고 있니?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조직이 이상해졌겠죠.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뛰자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걸 갖다 선택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뭐 다른 회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그런 거 못해요? 뭐 우리 회사 진짜 나쁜 회사야 아니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은 이 정도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를 갖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한 핵심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은 다들 얘기해요. 우리 바쁘다. 우리 상황이 안 맞는다. 다들 뭐 바쁜데 언제 개발자가 테스트 쓰고 뭐 테스트 작성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기저에 깔린 거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바빠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왜 바쁘냐면은 되게 힘들게 일을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좀 갈아 끼면은 훨씬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개발자들이 되게 뭐라니까 게으르고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근면성실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극도의 효율을 높이면서 일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개발자들이 오히려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발자들이 오히려 추정을 갖다 오버 추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과소 추정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품질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진짜 사실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코드를 품질이 낮으면은 기능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코드 품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기능 하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프로젝트 초반에 코드 품질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안 써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복잡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품질이 그지 같아도 기능이 빨리빨리 붙어요. 복잡도가 낮으니까. 프로젝트 초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그때부터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시간은 이미 다 썼고 만들어야 될 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을 달리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려면은 처음부터 코드 품질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처음이고 끝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자라면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 늘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따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높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짧은 사이클 타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되게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이거 고객한테 주면은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고객 손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는 거죠. 당연히 짧게 자주 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품질의 코드하고 짧은 사이클 타임을 가져가도록 전체 조직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개발자로서의 기본 소양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높은 품질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깔끔한 코드예요. 깔끔한 코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 아주 쉽게는 이거예요. 우리 제발 템프1, 템프2 쓰지 맙시다.
XXYY는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작성한 코드들을 보면 왜 그렇게 작성했냐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시간이 조금만 있었으면 나 진짜 코드 리더빌리티 높게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 우리는 다 한글 쓰죠. 말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 시간만 충분했으면은 뭐 사서상경도 쓰고 내가 무슨 해리포터도 쓰고 멋진 시도 쓸 수 있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안 썼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코드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보수하기 좋게 작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시간만 주어지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진짜 연습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변수 이름도 그래요. 자꾸 지워봐요.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에서 유의미한 것도 보고 이렇게 쓰면 안 좋네라는 것도 알아야지 의미 있는 걸 쓰는데 맨날 템폰만 쓰던 사람이 그거 아니고 갑자기 의미 있는 이름을 써보려고 한다? 템폰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변경이 용이해요. 그 얘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낮은 코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들어 놓는 게 개발자로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개발자예요. 이거 안 할 줄 모르면 개발자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논리력인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논리력 좋은 거니까 극강의 논리력을 추구해야지 왜 적절하다고 하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에 가까운 건데 우리는 푸는 문제가 과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했다라고 하면 쇼핑몰도 하나밖에 없을 거고 뭐 다른 것도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과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은 로그인이라고 볼게요. 개인 그 블로그 사람 한 진짜 5명 6명도 안 오는 하루에 그 블로그에 들어가는 로그인과 그 다음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들어오는 로그인과 기능은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는 건. 근데 뒤에 개발하는 구현 기술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근데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5명, 6명 들어오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되게 만들면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높은 확률로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과도하게 오버 엔지니어링해서 엄청나게 자원을 많이 썼을 거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근데 정작 그거 가지고 5명, 6명 처리를 해내고 있다? 이상한 거죠. 그런 식이면은 대부분의 조그만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그 자금이 어디 있어요?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10만 원짜리 웹사이트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뭐 수십억짜리 웹사이트도 만들 줄 알아야 되지. 다만 그게 고객 상황에 적합하게 맞느냐, 그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나 극강의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오버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를 되게 빨리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버 엔지니어링 하지 않고 적절한 해법 찾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훈련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코드랑 적절한 논리력을 갖추는 면은 저는 개발자라고 불러요. 근데 적절한 논리력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원리 탐색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제약 조건 고려한 해법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최고만 찾는 사람들 안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주 단순한 디자인부터 만들어서 출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훈련 필요하고 이것도 엄청나게 훈련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개발자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정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아까 대장장이를 얘기했겠지만 그분들이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것들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좋아지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지. 한 1, 2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나와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매 순간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운동 꾸준히 하면 건강해져요. 공부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공부 잘해져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실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인데 이거 실제로 네이버에서 제가 맨날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몸값 올리는 시간을 가져라는데 이거보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올해 연봉 1,000만 원 올리는 시간. 그래서 오전 시간 잡아놓고 저녁 시간 잡아놓고 그때 뭐 밀린 테크뎁을 치우든 새로운 기술을 공부를 하던 뭐 이런 시간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처럼 그 돈에 환장한 놈이나 이렇게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은 각기 동기부여 요소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에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갖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료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헬스클럽을 등록을 했는데 혼자 등록하면 오늘처럼 날씨 추우면 가기 싫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친구랑 그 헬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랑 같이 끊으면은 내가 가기 싫을 때 그 친구가 가자고 해주고 반대일 경우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거에 가치를 공감하는 동료를 찾아서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동료라고 하면 친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친한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것에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TDD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내 가장 친한 친구는 TDD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친구랑 같이 TDD를 연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좋은 개발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땡땡이라는 게 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 뭐 이런 거죠. 도메인이죠. 뭐 서버, 웹, 클라이언트, 인베디드 게임, AI인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시간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AI 요즘에는 난리죠. AI 하면은 돈도 많이 받고 막 하는데 이제 저 석사 동기 때 AI 전공했던 애들은 나와서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지금처럼 인기가 있을지는. 그래서 뭐 요 정도 도메인까지야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특히 어떤 특정 기술 하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PHP가 내 정체성이야. 그러면 PHP 랭귀지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을 땐 같이 인기가 좋다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면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조심해야 돼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이건 회사에서 월급 주면 그냥 하는 거야. 뭐 요 정도 하지. 사실 뭐 이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지만 그냥 도메인 자체나 특정 기술이 본인의 것이라고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언은 조금 달라요. 제일 첫 번째로 조언의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공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공유는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한테 줘서 상대방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지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협업인데 이 협업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협업이 잘 되는 사람하고 협업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정말 퍼포먼스 차이가 그것도 개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팀에 대한 퍼포먼스를 엄청난 차이를 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깔끔한 코드랑 적절한 논리력을 갖춘 개발자라는 거는 재미있게도 시간 변동성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시간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는 진짜 그지 같은 코드만 작성하는 개발자만 뽑을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거라는 거고요. 우리는 뭐 시간이 10년 지난 뒤에 그 사람하고만 일하면 사람들이 다 회사를 그만둬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할 일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갖춰가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빨리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공유 조금 살펴볼 텐데요. 공유를 왜 할까요? 뭐 나는 관대하니까 나는 어렵게 배운 건데 이걸 공짜로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관대해서 하는 거다?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재수 없는데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최고고 나 잘난 척하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럼 공유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요것 때문이에요. 요 그림 하나 보시면 되는데 우리 팀에 나만 정상인이고 나머지가 다 호모 심슨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계속 사고 친 거 수습하러 다녀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호모 심슨이고 내 주변이 다 정상인이다. 그럼 어떨까요? 나한테는 최고의 기회죠. 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치는 사고 다 알아서 수습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저한테 이제 와서 이직을 언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직할 수 있는 가장 이직을 해야 되는 그냥 가장 위험한 상황은 그거예요. 내가 그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성장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직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그 팀을 끌고 캐리하면서 본인 성장까지 이끌어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반대로 내가 그 조직 내에서 지금 가장 못하고 역량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이직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땐 절대 이직하면 안 돼요. 거긴 천국인 거예요. 계속 배울 수 있잖아요. 다 배울 수 있는데 어떡하지 뜯어먹고 내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이 똑똑해져야 내가 편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 주변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알려주는 게 많아야지만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약간 부수적인 이득이 좀 있어요. 뭐냐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 아마 주니어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아마 시니어도 계실 텐데 주니어 분들은 이제 처음 직장을 찾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회사 알아보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경력이 한 3년 차만 돼도 그렇고 한 5년 차 지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직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기존에 자기랑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회사로 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되게 좋은 포지션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무나 뽑아서 채우고 싶어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같이 경험해봤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뽑아서 채우고 싶어 할 거야? 당연히 후자일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되게 그지같이 일을 했었고 협업도 잘 못하고 공유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지 같은 평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부르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로 내가 경력이 그래도 5년쯤 지났는데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나한테 같이 일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게 맞나?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인생을 열심히 공유를 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가 날 때 나한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 덕을 볼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 경우도 생겨요. 요즘에는 경력자들 뽑을 때 웬간하면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그럼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럼 뭐 같이 일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소리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레퍼런스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뭐 그분하고 같이 일할 때 협업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니까 그분이 고집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레퍼런스 체크를 해줄 사람들에게 좋은 레퍼런스 체크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는 이제 협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짧은 사이클 타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있어요. 뭐 버그 같은 게 발생하면 당연히 그걸 처리하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 그 외적인 거, 사실 버그도 협업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게 많기도 하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대부분은 다 협업에서 발생해요. 뭐 의사결정이 지연이 된다거나 누군가 왕창 만들어서 큰 걸 갖다 던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새로 하려니까 어렵다거나 타스크 스위칭 자주 시키면 매번 리러닝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그래서 협업을 효과적으로 해야지만 빨리 만들어서 잘 고객들한테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협업 얘기는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사실은 잘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뭐 학교 가면은 부모님이 야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라 맨날 이 얘기 하셨는데 우리 가서 맨날 싸웠잖아요. 이게 협업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협업이 왜 이렇게 힘든 주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스노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라는 게 모든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아틀란타 그 티셔츠를 옷 입고 계신다. 그 브랜드 별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옷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입고 계신 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내 욕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획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어떤 멋진 기획물을 만들었어요. 본인 딴에는. 그래서 그 기획물을 딱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멋져요. 이거 당장 만듭시다. 막 고마워요. 이런 소리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그거 왜 해야 하는데요? 저기 보니까 비슷한 거 있더만 어디 거 베꼈네.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불필요한 질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같이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최선의 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줘야 돼요. 때로는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듣기 불편한 소리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매번 듣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직군을 볼게요. 개발자예요. 우리는 기능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 10개 만들어 갖고 배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9개는 동작 잘해요. 근데 하나는 좀 이상해요. 그럼 어떤 소리 들어요? 와, 9개나 동작 잘해요. 잘 돼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소리 듣나요? 아니면 그건 당연한 거고 안 된다는 거 하나 소리 듣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왜 이래요? 왜 당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맨날 이거 이상하다는 소리만 듣고 칭찬은 한 번도 못 듣는데 협업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계속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죠. QA 한번 볼게요. 뭐 이분들이 하는 일이 테스트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버그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버그를 찾아줘서 뭐 기획자가 고마워요, 개발자가 고마워요 이런 소리 하나요? 아니죠.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럴 리 없는데 제자리에선 잘 돼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찌됐건 사람인 이상 협업하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열심히 주고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대부분의 회사 가면은 기획자, 개발자, QA 직군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전제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개발 프로세스, 개발 일정 세울 때도 그 합리적인 인간을 다 전제로 해서 세우죠. 술 먹고 깔라가 돼서 그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제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꼭 하나는 이제 기억에 남겨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남겨드리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라디오를 사려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걸어서 5분만 가면은 제품 2,000원, 그러니까 20%나 싸게 파는 거죠. 파는 데가 있다. 거기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10,000원 주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5분 걸어가서 8,000원 주고 사실 건가요? 8,000원 주고 사실 분. 예. 10,000원 주고 사시겠다는 분들은 집이 좀 사시나 봐요.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엔 똑같은 건데 한 가지 조건만 바꿔서 실험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TV를 사러 갔어요. 똑같이 5분 거리에 있는데 2,000원 싸게 판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2,000원 싸게 파는 대로 가실 분. 두 분이나 계시네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콘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리소스랑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이나 우린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100만 원, 물건이 100만 원짜리가 되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없죠. 근데 이런 편향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 빼고 다 합리적이지 않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협업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가지고 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 잘 설명한 책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행동 경제학자,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심리학 내용을 경제학에다 적용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뇌에는 이렇게 미니언 2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요런 영향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마리 중에 하나의 미니언 이름이 뭐냐면 시스템 1이에요. 얘는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속도가 겁나 빨라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건데 단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요. 근데 얘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처리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수학을 잘한대요. 그래서 큰 문제를 냈어요. 곱하기를. 했더니만 택도 없이 작은 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빠르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직관이 하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애는 시스템 2인데 얘는 굉장히 신중하고 의도 파악하려고 하고 막 이래요. 집중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이걸 쓰지 못해요.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것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시스템 1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아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초보 때 운전하면은 30분만 운전해도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2를 쓰거든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 몇 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그게 시스템 1을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죠. 뭐 백밀러 긁어먹고 막 접촉사고 내고 하는 게 그게 직관 1을 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시스템 1을 쓸까요? 2를 쓸까요? 예, 1 써야 됩니다. 이거 2 쓰시면 조금 곤란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이거 답 나왔네요. 예. 같은 문제지만 약간 복잡한 정도 가면 시스템 2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일상생활에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사람들이 다 시스템 2를 꺼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발표 자료에다가 어려운 수식을 넣거나 도표를 복잡한 걸 넣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거구나 하고 이제 시스템 2를 꺼내가지고 신중하게 쳐다봐요. 반대로 이거 좀 숨기고 싶은데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직관으로 대충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짤방이나 하나 띄워놓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예, 그 뒷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전 모릅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협업도 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적절한 깔끔한 코드도 하고 적절한 논리력도 발휘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해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말 좋아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코딩 좋아서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난 코딩이 죽었다 깨어나도 싫은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실 분은 없겠죠. 다 좋아서 하는 일 맞은데, 근데 생각해보자요. 내가 코드를 그렇다고 매번 작성할 때마다 막 즐거워요. 막 진짜 막 너무 희열이 넘쳐가지고 난 이것만 작성하고 있으면 밥도 안 먹어도 행복해 막 이런 기분 아니죠. 대부분은 진짜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이게 되네 뭐 이럴 때 한 번씩 가끔 기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되게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반엔 같은 데는 낙관론이 특히 넘치거든요. 이 프로젝트 되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막 으쌰으쌰 됐는데 조금 가다 보면 힘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 방향 잃고 막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영향도 나타나고요. 개발도 그렇듯이 늘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순간은 가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산다라는 건 대부분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지만 꾸준히 하고 버텨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말씀 주신 게 저는 김연아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밴쿠버 올림픽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여자 피겨에서 금메달이 나올 거다라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론이 거의 미친 듯이 따라다녔죠. 괴롭히면서. 하다못해 스트레칭하고 있는 데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근데 이거 딱 의도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 원하는 거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뭐 금메달을 바치기 위해서 오늘도 뭐 이런 걸 원하는데 김연아 선수 워낙 현명하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몸 안 다치고 운동하려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도 그래요. TDD 뭐 그게 엄청나게 내가 지식을 쌓아서 뭔가 하는 것 같. 처음에는 이제 처음 배울 땐 좀 재밌죠. 근데 나중에 가서 하다 보면 귀찮아요. 하기 싫고. 근데 해야 돼요. 내가 개발자로 먹고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건 적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팩터링 이거 코드 지저분한데 돌아가잖아. 그럼 나중에 할까? 그냥 뭐 리더빌리티 좀 안 좋으면 어때? 그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은 개발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크래프트맨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 좋은 코드 작성하는 능력. 요거 작성할 줄 모르면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두 번째는 적절한 논리력. 오버 엔지니어링 하지 않는 거. 적절한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요거 두 가지를 갖추면은 개발자는 맞아요. 근데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혼자 일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목표를 더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공유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요게 있어야지 이제 같이 팀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와 협업 잘하려고 하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하드 스킬셋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소프트 스킬도 갖추셔야 돼요. 소프트 스킬이 전혀 없고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방법 전혀 모르고 나는 사람한테 명령어 때려듯이 넣으면 그냥 합리적인 결과가 늘 나왔으면 좋겠어. 컴퓨터랑 똑같았으면 좋겠어라고 기대를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 도메인 지식인데 이거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가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늘 정답이 아니에요. 미래에서 바라보면 지금 적절한 기술이 미래에도 계속 적절하지 않거든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바꿔야 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지식을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슬픈 숙명인데 뭐 그 덕분에 재밌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피드백은 두 가지인데 사람끼리 주고받는 피드백, 고객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 빨리 받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주 개발자의 기초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천 안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개발자로 성장해 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좀 고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공저로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처음 냈었고, 그리고 이제 2013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딱 10년 전인데 그때가 금융경제 위기 오고 막 이래서 개발자들 뭐 경력의 끝은 치킨집 얘기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달라고 해서 이제 좀 써봤던 책인데 이제 이렇게 힘든 때는 다시 안 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2023년 돼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즘을 버티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작성한 책이 이제 2023년에 나온 리더의 생각하고 리더의 세상 읽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소프트 스킬에 대한 책인데